자, 이제 마지막 관련돼서 이제 아주 245페이지 보면 고전수필과 관련돼서 이제 고전수필에는 아마도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갑오경장 이전의 수필들은 이제 고대수필 또는 고전수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보통 이제 고전수필과 관련돼서는 이제 한문수필도 있고 한글수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한글수필. 물론 이제 조선 후기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한글수필이 많이 나오고 그 이전에 쓰여졌던 어떤 수필, 우리가 큰 범주 내에서는 앞서 고려 때 나왔던 폐가문학 같은 거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폐가문학이랄지 가전체도 큰 범주 내에서는 수필의 영역에 넣어줄 수가 있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한문 수필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있어진 한글 수필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 귀중추로 쟁론기 같은 거 있어 없어요?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한글 수필이냐 뭐 한문 수필 묻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다만 이런 수필이 나왔을 때 뭘 기억해야 돼야 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를 기억해둬야 되겠죠. 특히 우리가 그 수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가 유추입니다. 뭐다라는 점? 유추. 귀중추로 쟁론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대체적으로 수필이든 뭐 문학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것들은 다 뭐에 귀결된다? 인생에 귀결된다. 알겠죠? 인생.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이 다 인생에 귀결되시지 이런 고전수필이든 현대수필이든 다 뭐에 귀결된다? 인생에 귀결되는. 인생을 좀 뭔가 소위 통찰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귀중치루라는 건 뭐냐면 바느질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 없어? 있죠? 이 바느질할 때 필요한 도구 7가지의 벗을 7가지를 들어서 의인화해서 의인화해가지고 대체로 서로 내가 뭐 바느질할 때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서로 하는 거야. 야, 옷 만들 때 내 공이 제일 커. 아니야, 내 공이 커. 막 서로 다투는 내용이죠. 자, 우리는 가끔 그러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했다고 해, 안 해? 잘 안 치. 근데 뭔가 좀 잘된 일이 있으면 내가 했다. 내 공을 드러내려고 노력해, 안 해? 하지. 이런 인간들의 세태를 풍자한 것이 바로 이런 귀중추로 쟁론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글의 대표적인 소위 표현 방법은 의인법. 무슨 법? 의인법. 마치 우리가 아까 가전체 문학이라는 게 뭐예요? 사물을 갖다가 의인화했지? 의인법. 의인 수사법이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대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교두각시 양각을 빨려 놀려 내달아 이르되 척부이나 그대 아무리 마련을 잘한들 버여내지 아니하면 모양 제대 되겠느냐? 내 공과 내 덕이니 내 공만 자랑 마라. 있죠? 자, 이때 교두각시는 뭘 틀까? 교두각시는 가위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 가위. 그래서 그 옆에 그 위에 한번 볼까? 위에 제일 위에 첫 달라. 침선을 돕는 유를 각각 명호를 정하여, 즉 이름을 정한다는 얘기지. 명호를 정하여 부르는 이름을 정하여 벗을 삼을새 바늘로 무슨 각시 밑줄짝 새우각시. 척은 자죠. 척을 척부인, 가위를 교두각시, 인도로 인화부인, 달우리를 울랑자, 실로 청홍흑백각시, 골무를 감투할미.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의인화 대상에 대해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뭐가 나올 수 있어? 시험 문제. 아까 얘기했던 지문이죠. 교두각시 양각을 빨리 놀려 내달아 이르되 척부이나 그대 아무리 마련을 잘한들 버여내지 아니하면 모양 제대 되겠느냐. 그렇지? 그럼 이때 교두각시가 뭐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말하는 거고 척부인은 혼남을 당하는 사람이죠. 그럼 각각 이때 교두각시와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 교두각시와 척부인을 각각 무엇을 의인화한 것인가? 그럼 다 같이 가위와 자라고야 맞겠다 이게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의인화 대상에 대해서 물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자, 더불어 이제 6페이지에 유시분에 조춘문이 있어요. 조춘문. 이제 조자가 조문 조자. 근조할 때 쓰는 조자지. 바늘을 갖다가 조문하는 거예요. 바늘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는데 시삼촌께서 중국에 갔다가 결국 혼자 된 자기 조카가 안쓰러워서 중국에 갔다가 바늘을 사서 이 조카에게 준 거야. 다시 말해서 유시분에게 줬다고. 근데 어느 날 바느질 하다가 그만 바늘 하나를 뚝 부러뜨리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바늘을 제사 지내는 내용이 조춘문이야. 됐습니까? 어찌 보면 조선시대 가장 할 일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적적함을 이런 글을 통해서 달래고자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춘문.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 유세차.
유세차의 동그라미, 유세차. 자, 이거는 무슨 형식의 글이라고? 제문 형식의 글이야. 제사. 제문 형식의 글이다 보니까 제문의 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유세차야. 이 해의 순서에 따르면, 그래서 만약에 시험문제 가운데 이 유세차 부분에 가로 열고, 이것이 제문의 형식의 글이라고 할 때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유세차를 들어가야 된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기억해 둘 것은 뭐냐면, 뒤에 248페이지. 248페이지 보면, 이곡에 차마설 있어 없어? 있죠? 이곡에 차마설. 자, 이거는 이제 일종의 한문수필. 한문수필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자, 이 당시에 그 설과 이게 한문수필 일종이죠, 설이. 설이 한문수필 일종입니다. 한문수필에 뭐다 하는 줄 알았지? 일종이라는 점이야. 주로 이제 이런 설은 어떤 내용적 구조를 갖고 있느냐면, 앞에 체험적 사실 나와, 체험적 사실 나오고, 그로부터 느낀 바를 얘기합니다. 체험은 거짓으로 꾸며낸 거야? 있는 사실이야? 있는 사실이지, 사실. 그 사실로부터 하나의 의미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뭔가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거야. 뭔가를 그런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자, 이런 점에서 결국 이러한 체험적 사실을 근거 삼아서 자기의 느낌 바로부터 어떠한 의미를 이야기함으로써 뭔가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설이라고 한다. 됐나요? 그러면 이 참화설 역시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했다 안 했다?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참화설은 말 그대로 제목이 뭐야? 차마. 말을 빌려 탔을 때 차마, 체험, 사실, 그 다음에 근거, 느낌바, 의미, 주장. 됐나요? 뭐, 요놈 다 읽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곡의 참화설이라는 것은 말을 빌려 탔을 때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더란 얘기야. 가만히 생각하면 빌린 것이 너무 많죠. 우리가 사실 소중히 여기는 생명이라는 것도 내가 빌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뭐야? 이 생명을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죠. 그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빌려줬어. 그럼 언젠가는 그 주인이 뭐야? 그 생명을 가져간다. 라고 꼭 우리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빌린 거니까 어떻게 돼? 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 안 여겨야 돼? 여겨야 되는데 어제 뭐 뉴스 보니까 상당히 끔찍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뭐 서울에서 그냥 자식을 죽이고 아내마저 먼저 자식을 죽이고 외출 가다 돌아온 아내를 또 죽였더라고, 남편이. 그러고는 또 신고를 했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죽이지 않고 남이 죽였다, 오니까 죽어있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아비 된 자로서, 남편 된 자로서 어떻게 자식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일 수 있을까? 물론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이유를 막론하고 그럴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뉴스 들었어요? 그렇구나. 나만 든 게 아니고. 참 그런 소리 들으면마다 아트한 감이 있어요. 이 곡의 참화설이라는 거. 자, 우리가 빌렸습니다. 그러죠? 아내도 빌린 거야. 자식도 빌린 거야. 내 소유가 아니야. 나 자신도 아내에게 뭐예요? 빌려준 거야. 알겠습니까? 소유가 아니라 각자가 다 뭐예요? 소유가 아니라고. 빌린 바 된 거야. 그럼 빌린 거면 어떻게 되겠어? 소중히 다뤄야 돼, 안 다뤄야 돼? 다루죠. 언젠가는 돌려줘야 돼. 신이 나에게 아내를 빌려준 거고, 알겠습니까? 자식을 빌려준 거야. 그것을 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선물로 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참 시대가 보관하고 있는 거야. 어느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이 곡의 참화설은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거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빌린 거구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렸으니까 뭐 하지 말라? 무언가를 갖다 소유하고자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야. 무슨 말 알겠죠? 다 빌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대목이 나오죠. 다음같이 그 중간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어미는 지아비로부터, 비복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그 빌린 바가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죠? 모든 거 다 빌렸다는 거야. 특히 앞에서 보면 그 근거를 제시했지. 임금도 어디서 배웠어? 임금도 백서로부터 힘을 빌린 거야.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와서 아들은 아비로부터,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지어미는 지아비로부터, 비복은 상저로부터 다 힘을 빌렸지. 어느 하나 누구로부터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거야. 자, 그러다가 혹 잠깐 이사이 그 빌린 것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만방의 임금도 외투려가 되고 백성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돼.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 더 말할 것이 없겠죠? 다 빼앗기잖아요, 요즘. 요즘에 뭐 뉴스를 통해서 보더라도 보면 과거에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막 그러니까 막 소환하고 뭐가 했다고 막 하고 막 그래 안 그래요? 권력을 갖다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말이죠. 막 그런 것들을 하면 아마 권력에 대한 무상감을 느낄 것 같아. 그지? 옛날에는 감히 못했다가 또 그것을 주도하거나 또 주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지. 그렇지? 권력이라는 것은 길어 안 길어? 길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 권력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사용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보면 249페이지 봐봐. 맹자가 일컫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맹자의 말을 인용한 것은 뭐냐? 이 세상에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기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맹자의 말을 인용한 거지. 그러므로 이 세상에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뭐 하지 마라? 소유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을 참화서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다른 제모로 바꾼다면 뭐가 되냐면 옛날 법정 스님의 글이 있지. 무소유. 다 같이 시작. 무소유. 만약에 이 참화서를 다른 제모로 바꾼다면 무소유라고 할 수 있겠다. 소유하지 마라. 그렇죠? 소유하지 마라. 그런 뜻이요. 그렇다고 해서 법정 스님이 말했던 무소유는 아예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을 갖지 말라는 뜻이야. 필요 이상의 것을 갖게 되면 그것에 뭐가 된다?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집착으로부터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니까 자유함을 갖다 얻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다. 자, 이교배의 그 이욕설이 있죠. 이욕설은 집을 고치는 체험을 통해서 뭘 얻게 되냐면 사람도 집이 어떤 지붕이 셌어. 비가 셌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좀 괜찮아. 좀 이따가 해도 괜찮겠어. 한쪽은 너무나 많이 세서 고쳤어. 그래서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곳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호미로 막을 것 뭘 막게 됐다? 가래로 막는 경이 됐다는 거죠. 사람이란 게 그래. 어찌 보면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고쳐가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있지.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니야. 아이고 뭐 사소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내박쳐 놓을 때 있거든. 그것을 뭐 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그럴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화를 갖다가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이욕설을 통해서 알게 됐다. 집을 고치는 삶의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교훈은 뭐다? 고쳐가며 살자. 알겠죠? 잘못됨이 발견되면 그것이 사소한 것이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뭐하라? 고쳐가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밑에 이 경설이 있어 없어? 경설. 이 경설은 거울경자거든. 거울경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 있어? 보통 거울은 어떤 거울을 봐야 돼? 맑은 거울을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내 모습이 잘 드러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처사는 맑은 거울이 아니라 먼지가 가득 낀 잘 보이지 않는 거울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맑은 거울이 아닌 탁한 거울을 본 이유를 말해준다는 얘기지. 이 세상에는 예쁜 사람이 많아?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거울을 갖다 즐겨 보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예쁜 사람이다. 그러면 예쁜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그 몇 명을 위해서 내가 맑은 거울을 갖고 다녀야 되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대부분은 얼굴이 미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맑은 거울을 보기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몇몇 안 되는 사람을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 맞추며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처세술. 무슨 술?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나 내가 맑은 거울을 보든 탁한 거울을 보든 나의 본질의 모습은 변하니 안 변해? 안 변한다는 거지. 내가 그들과 맞춰준다 할지라도 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예컨대 뭐 어떤 사람을 갖다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내가 대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맞춰주라 이거지. 알겠어요? 그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가 이 기부의 뭐다 한 점? 경설이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점에서 한문수필이 더러 언급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 안정복에 뭐라 했다 같이? 악의설이 있어요. 이 악의설은 뭐냐면 벙어리 그릇인데 이 벙어리 그릇이 뭐냐면 일종의 그 소위 저금통이야. 자, 저금통에는 입이 있어 없어? 동전을 넣을 수 있는, 돈을 넣을 수 있는 입이 있지. 근데 입이 있는데 이 저금통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 자, 그래서 이 저금통을 통해서 여기서 그 악이라는 말이 저금통이라는 뜻이야. 이 저금통을 통해서 다음같이 말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뭐냐? 입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저마다 다 뭘 갖고 있어? 입이 있죠? 그런데 이 입을 갖다가 열어야 할 때 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가서 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할 때 있어 없어? 그때 좀 말 좀 할 걸. 이런 후회할 때 있죠. 또 하나. 또 어떤 것에 경계됩니까? 입이 있으면 입이 있다고 다 말하면 안 되잖아. 좀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지. 그런데 침묵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말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생길 때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 악의술 통해서 주어졌던 교훈은 뭐냐면 말에 대한 경계야. 할 말이 있으면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면 하지 마라. 지난번에 우리 황금의 세계 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 말을 갖다 잘하는 법. 황금의 문, 황금의 세계의 문. 첫 번째 뭐였다? 첫 번째 황금의 문 가운데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 뭐였어? 참말을 하라. 진실되게 하라. 알겠죠? 거짓말 하지 마라. 참말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뭐예요? 필요한 말을 하라. 필요한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필요한 말 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다 같이?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을 하라.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말을 하고 다 살지만 말을 갖다가 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려운 거야. 그렇죠? 나도 오늘 아침부터 지금 시간까지 수업을 하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뛰쳐나오는 수도 있을 수 있잖아. 그잖아요. 그걸 통해서 혹시나 뭐 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무슨 말 알겠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할 때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뛰쳐나올 때가 있거든. 나도 모르게. 나는 사실 그냥 뜻없이 말하면 한 말인데 누군가는 보면 그것에 대해서 가슴에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말은 그 무슨 말이 아니다? 친절한 말이 아닌 거지. 저조지 속에 있는 개구리는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둘 것. 역지사지. 시작.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고 좀 그런 점에서 나 역시도 막 이 생각 저 생각 할 때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신중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 그래서 생각이 많아. 뭐가 많아? 생각이 많은 사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제도 우리 그 애들들과 우리 딸과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큰 딸이 나는 아빠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 왜냐하면 생각이 많아. 근데 우리 둘째 딸은 생각이 없다고 볼까? 멍 때리는 경우가 많아. 잘 멍 때릴 수 있다는 거야. 멍 때리는 것도 하나의 힐링이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도 힐링이야. 근데 자기는 안 된다는 거야, 큰 딸은. 나도 보니까 멍 때린다는 것이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아빠와 나는 좀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정복이 악에서 알겠습니까? 말에 대한 경계의 내용을 담고 있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냐 그 뒤에 좀 더 관련된 내용들을 또 한문 수필 관련된 내용들을 좀 써놨으니까 그 정도에서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자, 255페이지.
민속극 있습니까? 민속극 가운데 그 내용을 내가 탈춤이 있잖아. 특히 민속극. 우리나라의 민속극을 다루면 전통곡인데 전통곡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탈춤이야. 물론 우리 전통곡에는 탈춤도 있고 인형극도 있고 그림자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이 뭐라는 점? 탈춤이라는 거. 원래 탈춤은 없었어. 탈이 없었어. 원래는 그냥 뭡니까? 얼굴을 그냥 가리고 뭔가를 가리고 왜? 뭔가 좀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자신감이 뿡뿡해야 안 해. 뭔가 가리면 뿡뿡해주지. 나를 상대방이 물어볼 것이 물어볼 것이니까 좀 창피함이라고 할까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좀 잦아들겠지. 그러니까 좀 더 활동을 더 하겠지. 그러다가 그것이 발달해서 감명극이 발달해서 이제 나중에 탈춤이 돼. 탈춤은 그 탈에 어떤 인물의 정형성을 부여하죠. 그래서 어떤 탈을 쓰냐에 따라서 근데 양반 탈을 쓰면 양반이 되는 거고 말뚝일 탈을 쓰면 전형적인 서민이 되는 거고. 네, 알겠죠? 그래서 탈은 하나의 인물의 성격을 부여한 것이 탈이 됐다. 그 전에 단순히 가리는 것은 가면극이고. 그래서 탈의 기원은 가면극에서 출발했다. 무슨 말 알겠지? 우리 교재 뒤쪽을 내가 가진 않았지만 신라의 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면극이 후시가 됐어. 그래서 가면극으로부터 뭐가 나왔다? 탈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한번 보면 그 봉사탈춤이 있습니다. 봉사탈춤에 이 대목이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 한번 써놔볼까? 하나 써놓는다면 이게 나올 수 있겠죠. 탈춤에서 웃음을 획득하는 경로. 탈춤에서 웃음을 갖다 획득하는 경로. 자, 탈춤에서 뭘 획득하는 경로다 같이? 웃음을 획득하는 어떤 경로와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 말뚝이가 조롱합니다. 말뚝이가 조롱. 말뚝이가 조롱이야, 이제 일단 양반들이 등장한 상태에서 말뚝이가 처음에 조롱합니다. 말뚝이가 조롱하니까 양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양반이 호통합니다. 양반들의 호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양반들이 호통하니까 얼마 큰일 났네 해서 이제 말뚝이가 변명합니다. 말뚝이의 변명이 나와.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기죠. 알겠죠? 이런 거면. 네 번째 그러자 말뚝이 변명하니까 그 양반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양반들의 안심. 자, 일대 뭘 유발한다? 여기까지는 긴장. 점점 조롱하고 호통하고 변명할 때까지 여기까지는 뭐다 나지? 긴장. 극도로 긴장되죠? 양반을 능멸한 죄는 큰 죄로 다스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긴장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양반들이 속아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양반들의 어리석임이 발견되지? 그때 지켜보던 관객들이 여기서 웃음을 갖다 자아내는 거예요. 정리됐나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해학적인 요소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런 구조가, 이것을 일종의 재단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 탈춤의 내용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잠깐만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 봐요.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번거지라고 하는 거 있는데, 번거지는 원래 소위 마부들이 있죠, 마부들. 하인들이 쓰는 모자가 번거지야. 번거지인데, 이 하인이 뭘 들었다? 거기 책지를 들었지. 그래서 이 말뚝이가 마부 하인. 말을 갖다가 부리는 하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됐나요? 마부. 말뚝이가 마부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양반 삼형제가 등장했지. 그러면 양반 삼형제가 근엄한 또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있으면 감히 양반에 대해서 조롱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양반을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만듭니다. 한번 볼까?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점잖은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형제, 맞이는 새님, 둘째는 서방님, 끝은 도련입니다. 새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회자에 복권을 썼다. 새님과 서방님은 언청이 나왔지 원래. 그러죠?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야. 원래 양반들의 그름 있는 모습, 위험 있는 모습, 잘생긴 모습 나와야 되는데 언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지.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져 나왔나?
나오죠. 그리고 양반들이 좀 뭔가 위험 있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서로 붙여가지고 장난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뭐야? 양반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어떤 인물을 갖다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을 희화화라고 그래. 뭐라고 다 같이? 희화화. 그래서 인물의 희화화. 다 같이? 인물, 이거 여기다 우리 양반들 등장하는데 이 양반들을 소개하면서 희화화하는 거죠.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만드는 거죠. 희화화. 자, 그러니까 만 놓고 이제 말뚝이가 뭐 하는 거야? 이런 양반 정도는 뭐 할 수 있어? 조롱할 수 있겠지 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말뚝이. 가운데 좀 나와서 시,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설 다 지낸 퇴로제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계잘량의 양자에 계다리 소바이란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온단 말이 있죠. 자, 이 밑줄 친 부분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말장난이야, 말장난. 말장난. 소리의 유사성을 통해서 말장난하는 거지. 일종의 언어 유희. 다 같이 시작. 말장난을 뭐라고 한다? 언어 유희라고 하죠. 자,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했죠. 그렇죠. 양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야, 이놈 뭐야? 하면서 호통치죠. 그러니까 말뚝이가 은매 기죽어가면서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노론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성, 유판서 다 지내고 퇴로제상으로 계신 이세원의 삼형제분이 나오시다고 그래서 얼토당토 않는 말을 통해서 양반들에게 저희 말뚝이가 변명하고 있지. 그런데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 말에도 양반들이 뭐야? 속아 넘어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아, 양반들 이세원이라네 하면서 춤을 추죠. 그래요? 이런 모습 속에서 일반 관객들, 일반 평민들은 쾌지를 갖다가 얻게 되는 거죠. 아유, 저 멍청한 놈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쌓여 있었던 그런 한이라고 할까? 울분을 이런 장면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죠.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당시는 허용했습니다. 결국 그 당시가 너무나 엄혹한 신분 질서가 있었던 시점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래를 갖다 부르도록 일정 부분 허용했다는 거지. 왜? 항상 울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계속 쌓여가면 더 큰 폭발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탈춤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평민들이 갖고 있던 울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줬다는 얘기야. 네, 알겠죠? 요즘도 마찬가지야. 입 말하지 마, 뭐 하지 마 라고 단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장을 열어서 말할 수 있도록. 그렇죠? 지난번에 뭐 만화 풍자도 마찬가지야. 그래 표현의 자유. 그래서 자꾸 열어줘야 그런 울분들이 쌓이지 않고 정치를 하는데도 국가를 다스리는데도 도움이 된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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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것이 언제 팍 터질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일정 부분 표현의 자유를 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면 개방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뚝이의 재담 가운데 제일 먼저 양반을 등장했으니까 그 다음 장은 양반들 또다시 등장할 필요 없겠지. 그럼 뭐부터 시작하겠어? 만약에 거기 양반들 끝나고 나면 뭐가 나와? 말뚝이에 또 조롱이 나오잖아. 순서가 되는 거야. 이미 양반들 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양반을 등장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양반들의 안심, 이 내용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뭐냐? 그러면 뭐가 돼? 다시 말뚝이에 조롱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말뚝이에 조롱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나요? 내 말 좀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재담 구조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재담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무엇을 유발한다는 거? 웃음을 유발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탈춤 이 부분도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교재 258페이지. 최근에 와서 이제 한문학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문학이 더러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서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작품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문학 가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초라기보다는 최고로 오래된 한시. 뭐다 낫지? 최고로 오래된 한시가 여수장 우중문 씨. 무슨 시? 여수장 우중문 씨가 있죠.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열받은 우중문이 결국 달라들었다가 을지문덕에게 처참히 패배하게 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을지문덕과 관련된 전쟁이 뭐였죠? 수나라와의 전쟁. 그래서 생각나는 거 을수청. 을지문덕이 수나라를 청천강에서 몰치됐죠. 그래서 살수대첩이라고 들어봤죠? 그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지. 그대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올려줬죠? 비행기 태워줬죠?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하느라 여기까지 다 키워줬죠?
자, 그런데 전쟁이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다 이 말이지. 높은데 여기까지 지켜졌지. 그러면서 그 높음을 알았으면 이제는 만족함을 알고 그만둬라. 지금까지 네가 전쟁을 통해서 많은 공을 세웠어. 그런데 너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전쟁을 치른다면 너는 나한테 지게 돼 있으니 이제 너는 일패를 안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 족함을 알았으면 물러나기 바란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수나라 장군도 이면을 뜻을 알았겠지. 달려들었다가 당하고 말았다 이거지. 살 수도 있지. 따라서 이것은 수사법이 시험에 잘 나와서 수사법. 치켜 세웠다가 내리깔았지. 이런 것들 억양법. 무슨 법? 억양법. 따라서 여수장 우정문 시에 사용된 수사법은 억양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원의 제가야산 독서당. 뭐가 있다 시작? 제가야산 독서당이 있죠. 최초원이가 원래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파이기도 하잖아. 당나라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이야. 그런데 뭔가 신라의 어떤 그 정치 현실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 그리고 좀 왕따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어떤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벽을 많이 느낄 것 같다. 그래서 그 정치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마음에 있어서 좀 편치 못한 그런 어떤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뭐 혐오라고 할까? 그래서 은둔을 하게 됩니다. 은둔할 때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첩첩바위 사이를 미친 듯이 달려 겹겨 봉우리 올라니 지책에서 하는 말소리가 분간케 어려워라 늘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세라.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는 소리 귀에 들릴까봐 니을세라는 의구영험이야. 뭐뭐할까 두려워서 짐짓 흐르는 물 동그라미 물로 온 산을 돌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왔어? 깊은 산속에 와 있어. 세상의 소리 옳고 그러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지금 산속에 와 있지. 근데 그 산속에까지 또다시 그런 옳고 그름의 소리가 들릴까봐 따지는 소리 들릴까봐 내 산 전체를 물로 친다고 했지. 물이 바로 뭐예요? 바로 시적 화자의 은둔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매개체야. 알겠습니까? 시적 화자의 은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매체가 뭐다 시죠? 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물에 대한 의미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더라. 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좀 넘어갈까? 그냥 다 보기는 그렇고요.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나왔습니다. 교재 260페이지에 정지상의 송인이 있어 없어? 고려 때 가장 대표적인 문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송인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소위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있어 없어? 있죠? 이 김부식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고려 때 문인인데 그 김부식이 시기할 만큼 글을 가장 잘 쓴 사람이 누구였다? 정지상이었다고 그래요. 정지상의 이 작품 송인이란 말은 뭐냐면 님을 보내며라는 뜻이야. 송인은 뭐라고 나왔지? 님을 보내며. 따라서 이별과 관련돼 있어. 비가 개인 강둑에 풀빛은 더욱 푸른데 때 과거 한번 시험에 그 앞에 보면 우월 있어 없어? 우월 있죠? 우월이다. 여러분들 아까 뭐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걸 몇 자로 돼 있어? 7자씩 4구로 돼 있지? 이런 걸 칠원절구. 무슨 절구? 칠원절구라고 그래. 7자씩 4구로 된 걸 칠원절구라고 하고 7자씩 8구로 된 것을 칠원율시라고 그래. 반대로 5자씩 그 옆에 보면 261페이지 보면 5자씩 4구로 돼 있지? 이걸 5원절구라고 그래. 뭐라고 나왔지? 5원절구. 그래서 7원절구, 5원절구. 알겠죠? 그 정도는. 그러면 이 5자씩 8구로 되면 뭐가 되겠어? 5원 율시가 되겠지. 그래서 5원절구, 5원율시, 7원절구, 7원율시. 뭐 이 정도는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비개인 강투할 때 우헐이 뭐냐? 이 헐자가 갤헐자야, 갤헐자. 자칫 잘못해서 이 비가 내리고라고 해석하면 틀려. 과거에 의미를 묻는 문제 나와서 수험생들 한자어 몰라서 틀린 적이 있어서. 알겠죠? 한시 그대로 그 옆에 도금도 다루지 않다는 이상 이것만 나왔다가 우월이 뜻이 뭐냐 할 때 비가 내리고 아니라 낫지? 비가 그치고 비 그친 강둑에 풀빛이 더욱 푸른데 남포에서 님 보내니 노래만 구슬퍼라. 대동강물은 어느 때 닿을 것인가? 해마다 이별 눈물 보태는 걸 있죠? 여기에 쓰여서 보면 일종의 도치법과 과장법이 들어가 있다. 뭐가 들어가 있다? 도치법과 과장법. 왜 과장법이야? 아무리 이별의 눈물을 흘린다고 할지라도 말을 대동강물이 말하지 않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만큼 대동강에서는 뭐가 많았다? 이별의 그런 아픔들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시적 화자의 이별의 슬픔을 이와 같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자, 261페이지에 황현의 절명시 하나 기억해 둘까? 황현의 절명시. 여러분들 그 한일합방이 있어 없어요? 한일합방은 부당한 그 일본의 폭거였지. 우리를 갖다가 강압적으로 병합했잖아, 그렇지? 그런 소식이 전해지자 이 황현이라는 사람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시를 쓰고 나서 자결을 했다고 그래. 대단하죠? 나 이런 치욕을 가지고 못 산다 해서 자결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네. 뭐요? 감정이입. 자, 지금의 어떤 비통한 심정이 비단 나만이 아니라 그 외부에 이입함으로써 그 감정을 갖다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고 있어요. 무궁화 온 세상. 이 무궁화는 뭐예요? 다 같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국화가 뭐야? 무궁화 아니겠습니까? 무궁화. 그래서 무궁화 세상이 다 뭐했어? 망해버렸죠? 한일합방으로 주권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가을 등보라를 책 덮고 지날래 생각하니. 그렇죠? 책만 읽으면 뭐냐 이런 상황에서 한번 과거를 다 생각해 봤더니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다. 사실 무지한 자들은 나라가 빼앗겼던들 뭐 했던들 그냥 묵과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은 결국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것에 대해서 아픔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식자우한 오히려 알므로써 더 근심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 시를 쓰고 이 사람은 절명해서 죽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본다면 이거 하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지. 여러분들 264페이지 교재 264페이지 264페이지 보면 거기에 이 어사시 나오지? 그 어사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덧붙여 주겠습니다. 추장실에서 언급된 부분인데 다음과 같이 있죠. 금준미주 천일이요. 일종의 칠원절구시입니다. 금준미주 천일이요. 금항아리에 가득한 미주는 천사람 피가 어려 있고 옥반가요 만성고라 구슬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 서려 있다. 청루낚시 민누낙이여 촛불에서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가성고쳐 원성고라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 드높구나. 됐습니까?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도탄지고에 빠져있는 누구에 의해서 탐관오리들의 그런 가렴주구를 통해서 도탄지고에 빠져있는 그런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 말에 가득 담은 미주 있잖아. 이건 백성들의 보다 피라고 얘기했고 구설소반에 담겨있는 안주들 있지? 이건 백성들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기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시와 관련 줄 수 있는 한자 성어 다 같이 가렴주구. 시작. 가렴주구. 가렴주구라는 것은 결국 그러한 것이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한자 성어가 가렴주구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리됐나요? 그 부분을 좀 기억하면 되겠고, 어사시를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봅시다. 그 밑에 보면 주의의 우성시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좀 경계를 갖다 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겠다. 소년인호 항난성이니 일초 광음 불가경이라 미각지단 춘초몽인데 개전 오엽 이추성이라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소년은 뭐 하기가 어렵다 다치? 즉 소년은 여기서는 어린 사람들은 뭐 하기 어렵다? 학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젊은이 이때 소년은 그냥 젊은이 정도 청춘 뭐 정도 생각했다. 그냥 젊을 줬잖아. 젊은이들은 뭐 하기 어렵다? 학문을 이루기 어렵다. 그러니 일촌광음 불가경이라. 일촌광음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그 짧은 시간이야. 짧은 시간이라도 뭐 하지 마라? 가벼이 여기지 마라. 짧은 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마라. 그런 뜻이 되어 있죠. 그런 가운데 미지각 방추목이다. 아직 거기 밑에 있죠. 아직 연못가는 봄꿈조차도 아직 깨지 못했어요. 봄꿈조차 아직 깨지 못했는데 개전 오엽 이추성이라. 계단 앞에 있는 잎은 벌써 뭘 낸다? 가을 소리를 낸다는 얘기야. 그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그 빨리 지나가는 그 시간을 뭐 하지 않는다면? 잡지 않는다면 오늘의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갈 것이고, 그러면 학문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우리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시간을 버텨왔죠. 버텨왔다는 게 좀 이상하네. 그죠? 유지해 왔죠. 벌써 한 4개월째 되는 거예요. 몇 개월째? 4개월째. 이제 그 이후에 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수업 들어는 학생 손 들어봐.
그렇죠? 4개월을 같이 버텨왔죠? 4개월 동안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1권, 2권, 3권을 했고, 이제 마무리하는 오늘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시간들을 사실 시간만 보면 길게 들길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뒤돌아보면 짧은 시간 같아. 그렇죠? 금방 지나간 것 같아. 지나오는 과정은 길었지만 뒤돌아보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났다는 얘기죠. 이 끝남이 그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내가 주인 삼아서 잘 잡았는가에 따라서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년도 시험 금방 돌아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오늘로써 이렇게 1권, 2권, 3권의 진도는 끝났지만 또다시 이제 11월부터 또 새롭게 또 시작되겠죠. 그런 내용을 전개할 때 잘 붙잡아서 내년도에 시험 볼 때 후회됨이 없는, 그래서 당당히 시험을 치르고 나의 노력의 대가를 그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십니까? 다음 달에도 좋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보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고했습니다.